지난 시간에 물질의 자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학계에서 나온 다양한 과학 이론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과학 이론들이 있고, 이 과학 이론들이 인류 역사에 인류 역사의 발전에 있어서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는데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생활을 굉장히 풍요롭게 해준 과학적인 이론 하나를 꼽아라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를 꼽겠습니다. 전자기 유도. 물론 현재 과학자들은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론들, 예를 들어 우주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 아니면은 우리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에 대한 이야기,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 원자들의 상태를 잘 설명해주는 양자역학이라든가, 아니면은 현재 우리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표준 모형이라든가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현재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밀접하게 작용하고 있고 현재 우리 삶을 가장 풍요롭게 해주고 있는 과학이론을 꼽아라 라고 하면 저는 이거를 꼽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전자기 유도는 매우 중요한 현상인데요. 전자기 유도를 간략히 설명하자라고 하면 이겁니다. 자기장과 부선 고리를 이용하여 전압, 근데 기전력이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기전력, 전압을 발생시킨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얘 때문입니다. 전압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전압을 발생시키는 것. 이 전압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전류를 흘릴 수 있고,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적인 문명의 핵심이 되는 이론, 전기적인 문명의 핵심이 되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기를 활용한 다양한 문명들을 이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장 기초적인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 전자기 유도 이론이 있기 전에도 저 전이차, 전압이라고 불리우는 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방법을 이제 과학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 몇 가지만 좀 들면은, 미국 공급과 관련돼서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가 한 명 있죠. 미국의 공급과 관련된 과학자, 벤저민 프랭클린. 정치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남겼지만 과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남깁니다. 특히 비 오고 번개 치는 날 연들고 나가가지고 번개를 병에다가 담는 라이덴병이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건전지와 같은 형태의 장치를 고안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배터리, 건전지의 형태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다양한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볼타전지나 이런 것들이요. 자, 그런 녀석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지속시간이 짧아요. 우리 핸드폰 사용하려면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핸드폰을 완충한 상태에서 핸드폰을 쓰는데 3분밖에 못 쓴다.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하죠. 예전에는 배터리가 매우 용량이 작았고 크기는 또 엄청 컸습니다. 집에 보면 양동이 같은 녀석들, 그 정도 사이즈의 배터리, 아니면 여기 대표적인 녀석이 있네요. 꼬마 전구에 불 켜는 실험 한번 하려면 이만한 배터리가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불편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통해서 이제 전압이라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필요한 전류를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 유도가 발견되고 나서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발전기의 개념이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는 전기와 관련된 문명들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구축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자기유도는 이제 자기장과 도동고리를 이용해서 전압을 발생시킨다라는 거였는데요. 에너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겁니다. 에너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역학적 에너지 하면 두 가지 에너지가 있었죠.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 이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전자기 유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일단 NS로 표현되어 있는 이 녀석, 자석이죠. 자석. 자, 자석이 이렇게 존재를 하면 이 자석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자석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자기장이라는 것이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자석이 있죠? 여기 자석이 있고 또 하나의 자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힘을 주변에다가 주고 있는지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힘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이 가져다 대면 이 녀석이 붙으려고 한다라는 이런 성질을 이용하면 힘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시각화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석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시각화시켜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과학자, 그 사람이 바로 마이클 패러데이입니다. 마이클 패러데이. 마이클 패러데이는 사실 영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학자예요. 영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학자고 저는 영국인이 아니라서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학자는 아닙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존경하는 과학자가 마이클 패러데이입니다. 간단히 좀 언급을 하면 되게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에 진출을 하였고요. 사회에 진출을 한 과정에서도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에 대한 열망을 끊임없이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노력의 결과로 영국 과학계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제시를 했던 게 이 자석주위의 공간을 어떻게 시각화할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시각화를 하려고 한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요. 패러데이가 그 환경이 좀 불우하게 자라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우리 정규교육 과정을 이제 2학년이니까 무려 11년이나 밟고 있는데 11년 동안 정규교육 과정을 밟아도 어려운 과목이 있죠. 어려운 과목, 그것이 바로 수학입니다. 근데 정규교육 과정을 제대로 밟지 못하다 보니까 수학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에 매우 뒤처져 있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수학적인 표현을 대체하기 위해서 패러데이가 도입한 것이 바로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기력선. 그래서 이 녀석이 주변 공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데 그것을 시각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선들로서 공간을 표현했다라고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공간들이 실제로 이 자석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보면 됩니다. 간단하게 해석을 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나오는 선의 개수가 있습니다. 선의 개수. 지금은 6개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선의 개수가 실제 자석의 세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석이 세지면 선의 수가 많아지고 자석이 약해지면 선의 수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간격들이 있을 겁니다. 간격들. 자석 근처에서는 이 간격들이 매우 가깝죠. 그러나 자석에서 멀어지면 이 간격이 이렇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격이 힘의 반비례로 나타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석 근처에서는 이 선의 간격이 매우 좁기 때문에 자석이 매우 셉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붙잡아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멀어지게 된다면 간격이 멀어져서 이 정도 떨어뜨려 놓은 거리에선
자석이 분명히 힘을 주고 있지만 중력에 미치지 못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가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자기력선을 이용해서 그 자석 주위에 어떤 자기력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 이런 것들을 나타내줬다라고 보면 될 건데요. 이 자석과 또 하나는 도성고리입니다. 도성고리. 예를 들어 여기에 도성고리를 이렇게 둔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도성고리. 자, 그러면 이 도성고리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나타날 겁니다. 자기력선의 수. 이 자기력선의 수가 나타날 건데, 만약 이 상태로 고정되어 있다면 도성고리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그러나 만약 이 도성고리를 이렇게 앞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도성고리가 이 위치로, 같은 색이네요. 도성고리가 이 위치로 이렇게 이동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도성고리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숫자가 이렇게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석 주위에 자석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주는 어떤 자기력선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주위에서 도성고리를 놨을 때 도성고리를 통과하는 그 선의 개수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만약 까만색에 있던 녀석이 빨간색 쪽으로 온다면 자기력선의 수가 증가하게 되겠죠. 자, 반대로 빨간색에 있던 녀석이 다시 까만색 쪽으로 이렇게 되돌아온다라고 하면 자기력선의 수는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즉 도성고리의 움직임이 있다면 그 결과 도성고리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변화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도 좋긴 한데, 용어가 있으니까 용어를 좀 사용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도성고리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를 우리는 자기력선속이라고 부르고요. 전 이 부분이 참 두렵습니다. 물리를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해왔지만 되게 헷갈려요. 용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헷갈려요. 우리 역학에서는 뭐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용어가 구체적으로 잘 정립이 되어 있고, 뭐 어느 책을 봐도 비슷비슷합니다. 자, 근데 이 전자기 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아직도 조금 정립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책에 따라서 이 표현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 도성고리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를 자기력선속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속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기호가 이렇게 쓰고, 우리는 얘를 읽기를 파이라고 읽어요. 수학 시간에 파이 기호 배운 적 있었죠? 파이라고 부르는 글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이고요. 선속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선속. 이 기호만 있으면 파이라고 읽고 선속이라고 읽는 거예요. 이 선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흐름 정도를 나타내주는 어떤 물리량을 지칭할 때 주로 선속이라고 표현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선 사실 잘못 붙은 이름이에요. 잘못 붙은 이름. 선속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에는 원래는 뭐 강물의 흐름이나 아니면 공기의 흐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게 선속인데, 어쨌든 선속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우리는 계속 선속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속 중에 자기력과 관련된 선속이다라는 의미에서 파이 b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이 선속을 결정하는 요소가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도성고리를 통과하는 선의 개수가 얼마나 많냐라는 걸 결정하는 건데, 그 녀석을 결정하는 요소가 바로 이 자석 자체의 세기예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선의 수가 자석의 세기를 나타낸다.
만약 더 센 자석이라면 지금 얘는 비교적 약한 자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센 자석이라고 하면 자기력선의 수가 이렇게 많아질 겁니다. 자기력선의 수가 이렇게 많아지면 당연히 도성고리를 통과하는 선의 개수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자기력선속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자석이 가지고 있는 세기 자체입니다. 세기 자체. 자,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 요소가 더 있는데요. 만약 도성고리가 이만했기 때문에 두 개가 지나가는 건데 같은 위치에 이만한 도성고리를 놓는다면 선의 개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도성고리에 의해서 형성되는 어떤 단면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력선속이 저렇게 주어지는데 자기력선속이 변화할 거다라고 보면 돼요. 변화할 거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자기력선속이 변화하게 되면 이 도성고리에 원래는 건전지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일이 없지만 이 도성고리 자체에 전류를 흘려줄 수 있는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바꿔 얘기하면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녀석을 이용해서 수식 표현을 좀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 도성고리에 만들어지는 기전력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전력. 전압인데 이상하게 썼죠? 전압인데 이렇게 쓰고 뭐라고 읽을 거냐면 입실론이라고 읽을 거예요. 우리 원래 전압은 이렇게 썼었죠. V, 대문자 V로 썼는데 입실론으로 써도 전압입니다. 전압.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전압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전압을 좀 구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입실론은 주로 공급되는 전압을 표현할 때 입실론으로 많이 써요. 물론 물리에서 그렇게 씁니다.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쓰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가전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콘센트를 사용하죠. 그 콘센트가 공급해주는 전압이 있을 겁니다. 그 녀석 공급전압이라 물리하는 사람들은 입실론으로 쓰는 거고요. 공급전압도 어쨌든 전압이죠. 그래서 V로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되는 전압이 발생하는데 그 발생하는 전압이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의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력 선속이 변화하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얘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오는 동안 걸리는 시간이 존재할 거예요. 시간. 됐죠? 그래서 만약 여기 처음에는 2개 지나갔고 나중에 되면 4개 지나갔잖아요. 빨간색은 4개, 까만색은 2개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위치로 바뀌는데 선속이 2개 증가할 거라고요. 근데 만약 얘가 1초 만에 지나간다라고 하면 1초 동안 2개의 선속이 바뀌는 것이죠. 자, 근데 만약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2초 걸렸다라고 하면 2초 동안 2개 바뀌었으니까 초당 바뀌는 것은 하나만 바뀐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얘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더 빠르게 선속의 변화가 나타나겠네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선속 변화에 의해서 기전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른 선속 변화에 따라서 기전력이 발생한다. 자, 여기에서 얘가 붙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자, 이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가 있는데요.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선속 변화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제 그 전자기 유도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얘예요. 이것과 관련된 법칙이 있는데 그 녀석을 우리는 렌츠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렌츠의 법칙. 난 이 법칙이 싫어라고 얘기하는 몇 안 되는 법칙 중에 하나예요. 저는 렌츠의 법칙이 싫은데 그 렌츠의 법칙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싫은 게 아니라 렌츠의 법칙에서 사용하는 특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그 표현이 싫습니다. 렌츠의 법칙은 뭐냐면 자연계는 선속의 변화를
싫어한다예요. 그래서 까만색에서 빨간색으로 올 때 선속이 2개 증가하는데 그 2개 증가하는 것이 싫다라는 겁니다. 2개 증가하는 것이 싫다. 보라색 표시를 괜히 했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서 그래요. 빨간색에서 까만색으로 가는 걸로 하죠. 여기가 좀 깨끗하니까. 빨간색에서는 원래 4개 있었어요. 4개 있었는데 얘가 까만색으로 오면 2개로 줄어요. 2개를 주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4개를 유지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건 4개인데 2개로 주니까 이 줄어든 2개를 자기가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유도되는 자기장을 만들고 싶다고요. 우리 가지고 있다가 뺏기면 싫잖아요? 그래서 원래 4개 가지고 있다가 2개로 줄어드니까 그게 싫어서 자기가 스스로 2개의 자기장을 만든다라는 거고요. 이 유도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장의 근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다뤘던 거였죠? 전류가 필요하겠네요. 전류.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쪽 방향의 전류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 전류가 만들어져야 되고 전류를 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압이 있어야 된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자기력 선속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기전력이 발생할 건데 렌츠의 법칙에 따라 선속 변화를 싫어하고 그 싫어하기 때문에 줄어들면 늘려주는 방향으로 늘어나면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을 만들 거고 그 결과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렌츠의 법칙 제가 왜 싫어하는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것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싫어함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싫어하는 건데 좋고 싫고를 이야기하는 건 생물이 하는 거예요. 생물.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이게 싫어요. 왜? 내가 싫으니까. 난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뭐 개나 고양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싫어하는 것들을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동영상들 있잖아요. 개랑 고양이한테 간식을 이렇게 주다가 둘이 먹는 간식을 이렇게 바꾸면 안 먹죠. 왜? 좋아하는 간식이 아니니까. 호불호가 있다라는 거는 생명체로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자연계입니다. 자연계. 자연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어떤 호불호가 있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싫어요. 마치 의지를 가진 것처럼 자연계가 의지를 가져서 난 그렇게 변하는 게 싫으니까 유도되는 방식을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좀 싫은 거지. 요 녀석이 말하는 바 자체는 싫어하진 않습니다. 사실 변화에 저항하는 방향으로 뭔가가 나타난다라는 건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질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석이 있고 도송고리가 있을 때 둘 사이의 위치 관계가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것, 이 현상을 우리는 전자기 유도라고 부릅니다. 전자기 유도. 자, 그러면 수식 가지고 좀 자세한 얘기를 다시 해보면은 발생하는 기전력의 크기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의 시간에 따라서 자기력 선속이 변하는 걸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다시 이 자기력 선속이라고 하는 녀석은 자기장과 면적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선속이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3가지 정도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자기장이 변한다. 두 번째, 면적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 유도에서는 자기장이 변하는 상황과 면적이 변하는 상황이 있는데 요즘에는 전자석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장의 세기를 조절하는 것이 쉽습니다. 자기장의 세기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자석의 세기를 엄청 강하게 했다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끌 수도 있죠.
대표적인 장치가 MRI 이런 장치들입니다. MRI에 들어있는 전자석이 엄청 막대하게 큰 한 3테슬라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자기장을 만들 수도 있지만 사용 안 할 때는 꺼도 돼요. 물론 그 엄청난 자기장을 만들려면 에너지, 즉 전기세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자석을 활용하던 시절에는 이 녀석의 세기를 조절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자석의 세기를 조절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자석의 세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거리 벌리는 것처럼 거리를 정밀하게 조정하든가 아니면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죠. 바로 면적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건 사기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안 생겼어요. 실제로 이렇게 안 생겼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생긴 녀석인데 그냥 사기칠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라고 자석을 이렇게 두 개 놓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N극으로부터 S극으로 나가는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도선고리를 이렇게 놓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이 모서리가 도선고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서리가 도선고리다라고 생각했을 때 얘를 여기에다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사이에다 이렇게 배치를 한 상태에서 면적을 굉장히 쉽게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얘를 돌려주면 되죠. 얘를 이렇게 돌려주면 될 거예요. 얘를 이렇게 돌려주면 우리가 지금 보는 책의 면적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면적은 굉장히 크죠. 지금 보는 건 거의 책 전체의 면적이 보일 겁니다. 근데 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얘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면적이 점점 줄어들죠. 바꿔 얘기하면 보이는 면적이 줄어든다, 자기역선이 통과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든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면 카메라 일직선이 되도록 맞추면 면적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다시 얘가 조금 더 돌아가게 되면 면적이 다시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자석 안에다가 도선고리를 두고 이 도선고리를 그냥 회전시키면 돼요. 얘를 축을 잡아서 회전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도선고리에 끊임없이 기전력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그 기전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전기적인 제품들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바로 발전과 관련된 핵심적인 원리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현재 중요한 과학 이론인 겁니다. 왜? 우리는 현재 전기를 엄청나게 쓰고 있으니까요. 아마 이거를 보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전기를 쓰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실내에서 불을 밝히기 위해서 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원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죠. 우리 게임 하려면 요즘에 나가서 뛰놀지 않잖아요. 물론 축구나 이런 거 나가서 뛰노는 친구들도 있지만 요즘에 이렇게 게임하잖아요. 이렇게 게임하든가 역시 전기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화석연료를 사용했어요. 자동차. 근데 지금은 전기차로 바뀌고 있는 시절이죠. 그리고 지하철이나 이런 대규모 운송수단은 이미 전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현대 사회를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 녀석이다 라고 보면 돼요. 왜? 전기를 공급해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발전의 원리를 최초로 제시한 사람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패러데이입니다. 패러데이.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전자기유도에 의한 발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이렇게 못 갈까요?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장비? 그래요. 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지만 이게 모터의 원리입니다. 모터의 원리. 똑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무슨 얘기냐? 여기에다가
외부에서 얘를 돌려줘서 전기를 생산하면 그게 발전기인 거고요. 만약 여기에다가 전기 에너지를 그냥 공급합니다. 그 공급을 통해서 얘를 돌려주면 그게 모터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발전기 만든 사람이 모터도 만들었겠죠. 역시 패러데이의 업적입니다. 최초의 모터. 그래서 패러데이가 우리 산업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면 돼요. 물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발전 방식은 패러데이가 고안했던 방식을 개량한 겁니다. 요즘에 굉장히 유명해진, 요즘이 아니죠. 원래 유명했던 회사죠. 그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인 공학자가 있었잖아요. 앨런 머스크. 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의 이름을 붙인 테슬라라는 사람입니다. 테슬라. 그 테슬라라는 사람이 현재 사용하는 발전에 그 세부적인 모형을 만들었지만 그 기본적인 원리를 찾아낸 사람이 바로 마이클 패러데이고, 마이클 패러데이가 발견했던 이 원리를 우리는 전자기 유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발전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 코일을 누군가 돌려주면 돼요. 근데 사람이 돌리기엔 굉장히 힘들겠죠? 혹시 요즘에 네이버 웹툰 중에 아마 화요일에 올라오는 작품일 겁니다. 그 신도림이라는 작품이 하나 있죠? 거기에 최근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자전거 바퀴 이용해서 발전기 돌리는 친구들 있죠. 4명이나 되는 그 사이클 선수 출신의, 그게 이 돌리는 역할을 사람이 한다라고 그림에서 그린 거예요. 원리는 이겁니다. 무언가를 돌려서, 자기장 내에서 무언가를 돌려서 전기를 얻어내는 방식, 이게 발전기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실제에서 사람이 그렇게 돌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뭘로 돌릴 것인가, 이 녀석을 돌려줄 건데 그거를 어떤 원리로 돌릴 것인가. 화석연료를 태워가지고 돌리겠다? 화력발전. 핵분열에 의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얘를 돌리겠다? 원자력발전. 물을 이용해서 돌리겠다? 수력발전. 바람을 이용해서 돌리겠다? 풍력발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그 전자기 유도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야 되는 학생들이 있을 건데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학생들에게는 이게 매우 부족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추가 동영상을 하나 작성을 할 건데요. 문제 풀이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가 알고 싶다? 그러면 그 동영상을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규 수업은 이것까지입니다. 추가 동영상은 추가 동영상이에요.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아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만 좀 진행하겠습니다.